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올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과 관련한 법이 개정되면서 식당이나 카페에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단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식당에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진 건 아닙니다. 업주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반드시 붙여야 하고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또 전용 의자에 앉히거나 목줄, 케이지 등을 사용하도록 안내도 해야 합니다. 또 음식에 털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씌우게 하는 위생 관리도 강화됐고요. 손님들 간에 불편이 없도록 식탁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이 까다로워지다 보니 현장에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동안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해왔던 일부 식당들조차 인력과 비용 부담 때문에 오히려 노폐존을 선언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규제가 잘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 일이겠고요.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도 차차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3월 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비만 치료제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일반 식품으로 적발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확인해 보고요. 골목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올봄 불황에도 뜰만한 업종 트렌드에 대해서 전망해 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어제 야구 재밌게 보셨나요? 세계 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2026 WBC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1차전 패배는 곧 탈락이라는 징크스를 시원하게 깨트리고요. 체코를 상대로 17년 만에 값진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내일 열리는 2차전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2차전에서 맞붙게 될 상대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가깝고도 먼 나라인 숙명의 라이벌이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줄 알고 먹은 이 비만 치료제가 알고 보니 일반 식품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만 치료제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일반 식품이라니, 이게 정부에서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선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비만 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에 대해서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점검은 최근 이 제품명에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약품들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 치료제와 동일한 것처럼 또는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이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서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식약처는 이 비만 치료제 표방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부당한 표시나 광고 이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당하게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이런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약사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주의보를 발령했다면서요? 네, 이 식약처 점검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 대한약사회의 소비자 주의 발령 때문인데요. 약사회는 지난달 27일 소비자 혼동을 유발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의약품과 명칭 또는 외형이 유사한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이로 인해서 치료 지연 또는 오남용 이런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이 당뇨병, 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이 유통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일부 제품은 패키지 색상과 디자인 구성까지 의약품과 유사하게 제작돼 혼동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될 때마다 국민들은 참 답답한데요. 도대체 어떤 제품인지 그 이름이 공개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약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제품은 전문 의약품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유명하죠. 위고비를 네. 겨냥한 이 위고프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정이라는 일반 식품이 있습니다. 네. 이름도 비슷하지만 이 포장에 사용된 그래픽, 폰트 이런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의약품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판매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제품 사용 후기를 통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나서 효과를 봤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국내 출시 먹는 마운정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먹는 마운자로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런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드디어 국내 출시 이런 말은 그냥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인 것 같은 인상을 주려는 장치 정도로 보입니다. 위고프로는 먹는 위고프로 국내 출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 두 제품 모두 특허 출원을 강조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특허라는 것은 어떤 발명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나라가 약품의 효능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허는 나라에서 내주는 거니까 특허를 받은 제품은 그 효능과 효과를 나라에서 인정했다는 뜻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판단하는 방법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입니다. 사람이 먹어보고 나서 안 먹은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임상실험인데요. 네. 제조사가 엄격한 임상실험을 거치고 관련 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특허는 지식재산처, 옛날 특허청이죠. 지식재산처에서 심사하고 제품의 신규성과 독창성을 주로 봅니다. 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허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들은 특허를 출원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특허 출원은 내가 이런 제품을 발명했으니까 특허를 주십시오 하고 신청한 것에 불과합니다. 수수료 내고 서류 내면 누구나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거죠. 심사를 거쳐서 특허가 나오게 되면 특허 등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 출원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발명으로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효능 효과를 입증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원료 물질이 어떤 효능 효과를 갖도록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네. 원료 물질이 효과가 있다면은 제품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요?
원료 물질의 특정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그 성분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을 섭취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네. 걸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게 임상 실험이고요. 그런데 일반 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 정도를 먹어야 어떤 효능과 효과가 나타나는지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일부 제품은 논문으로 입증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은 관련 없는 논문이거나 아니면 제조사가 연구비를 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고요. 네.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제품 옆면에 적혀있는 제품 관련 정보를 보고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 식품인지 의약품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의약품은 인터넷으로는 팔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살 때는 약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기타 가공품, 고형차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은 일반 식품입니다. 일반 식품인데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면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후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요. 식당에 가면 좋은 후기 SNS에 올리고 보여주면 음료수 하나 공짜로 드릴게요. 이런 마케팅이 많잖아요. 네네.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기에 아무리 효과봤다는 글이 많아도 속지 마시고요. 아무도 이 후기를 검증하지 않잖아요. 식약처 또는 이 지자체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일손이 달리는 형편이고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단속하고 적발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제품 후기는 100%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반 식품이 의약품인 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면서요. 네, 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 식품을 만드는 제조사가 여럿이 있는데요. 영양제를 만들어서 팔고 싶은 의뢰인이 이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럼 이 제조사는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원가 30만 원 정도의 제품을 100병 정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컨셉트도 잡아주고 디자인도 해주고 홍보 방향도 알려줍니다. 일반 식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받아온 판매업자가 마치 굉장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서 광고를 합니다. 네. 소비자들은 돈을 그냥 버리는 심정으로 산다. 효과 없으면 그만이지 큰 탈 나겠어? 이런 생각으로 구매를 하는데요. 식품 원료로 만든 거니까 정상적으로 관리된 원료로 만들었다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큰 탈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싼 돈을 주고 기대했던 약효가 나오진 않죠. 왜냐하면 약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제품들 보면 구구절절히 효과를 강조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광고에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제품이 아닌 원료적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품이 아닌 건강정보입니다. 제품과 무관한 건강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런 그 작은 글씨들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야 하고 그렇지만 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빠져나가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료를 가지고 한 실험을 살펴봐도 약으로 쓸 만큼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논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쓸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면 약으로 쓰죠. 왜 그쵸. 일반 식품으로 만들겠습니까? 네. 네. 이번에 이슈가 된 거는 이 비만 치료제를 표방하는 그런 일반 식품들인데 다른 품목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다이어트, 피부, 관절, 두뇌를 헬스케어 4대 요소라고 부르면서 이런 업체들이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네. 여드름 치료, 피부 재생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제품, 그리고 관절 치료제, 관절 영양제, 뼈 건강식품을 표방하는 제품,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두뇌 건강, 두뇌 영양제 등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품 옆면에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일반 식품 또는 과체 가공품, 기타 가공품, 고형차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면 약효를 기대할 수 없는 식품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화장품도 일반 화장품인데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약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고요. 바르기만 하면 쥐젖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쥐젖 크림도 유행을 했었고 네. 아이들 키가 쑥쑥 클 것처럼 광고하는 일반 식품도 많이 있고요. 맞아요.
이런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서 아까운 돈 낭비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치 약처럼 효능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식품은 기본적으로 맛있게 먹는 겁니다. 약은 병을 고치는 것이고요. 뭐 식품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접근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서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음식을 먹어서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네. 아프면 음식을 찾을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도 비만이라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다이어트 따라한다고 이것 먹고 저것 먹어봐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 없이 무언가를 먹어서 살을 빼겠다는 이런 접근은 허황된 기대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단속 인력을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제조 판매업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효과 없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게 이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처럼 정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 하다 걸리면 망한다. 이런 좀 엄정한 선례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도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걸러내야겠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의약품을 포장하는 제품들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계절은 봄을 맞았는데요. 불황 속에서 새로 오픈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골목 상권의 업종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창업통TV 김상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봄이 되니까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주요 골목 상권들 동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요즘 사실 봄과 함께 예전 같으면 늘 창업자가 가장 많을 시기긴 합니다만 요즘 뉴스를 보면 야, 줄 폐업한다 막 이런 뉴스도 계속 있어서 네, 최근 특히나 보면 요즘 폐업이 많은 분야가 어딘가 업종이 어딘가 어딜까요? 보면 부동산 임대업, 음식점 쪽에 감소했다는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국세청의 국세통계 포탈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점 정말 사업자가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가동 사업자가 올해 1월 기준으로 80만 1,887명. 이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9% 정도 감소한 데이터고요. 네. 아마 2024년 5월이 82만 5천 명까지 갔기 때문에 21개월 연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즘 부동산 임대업, 소위 말해서 건물주들인데 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도 지난 1월 기준으로 242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한 0.3%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상권 자체에서 임대업 사업자도 줄고 있다는 것은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얘기도 좀 옛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외식업 같은 경우는 워낙 공급 과잉 시장의 대표적인 이런 시장이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런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음식업 사업자도 점차 좀 줄고 있는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창업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이 상가 부동산 임대업도 덩달아 어려워지고 있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뭐 내수 악화되고 자영업자 요즘 상당히 매출 줄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만 이 상가 부동산, 특히 이런 상가 부동산 건물주들이 행복하려면 창업 시장이 활성화돼야 네네. 되거든요. 창업자가 있어야 건물주들도 행복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즘 임대 사업자들의 고민이 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의 1층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이 고민을 토로하는 소위 말해서 임대사업자들 좀 상당히 좀 늘고 있고요. 최근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특히 전국 상권 중에서 중대형 상가 공실이 전년 대비해서 한 13.8% 정도 늘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소규모 상가가 한 8.1%, 집합 상가가 한 10.4% 정도 지속적으로 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실이 높다는 상가 공실이 높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요층 대비 상가 비율이 좀 너무 높다 이런 측면도 그럴 수 있고요. 있죠. 네. 우리나라 이 1기 신도시부터 지금 3기 신도시 이렇게 쭉 오면서 상가 비율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이 단일 세대 아파트 중에서 가장 큰 아파트였던 송파구 헬리오시티 같은 이런 네네. 아파트가 전체 세대 수가 9,510세대인데요. 상가가 617개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지금 가장 단일 세대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요 강동구 둔촌 올림픽 포레온 아파트가 12,000세대 중에서 상가가 620개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가들에 가보면 뭐 공실 비어있는 상가가 좀 너무 많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상가 개발자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 소비자들의 이런 소비 패턴을 감안해서 상가 비율이나 이런 거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상가 짓는 게 건설 원가가 적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사업성 측면에서 상가를 많이 지어야 어떻게 보면 이 돈이 많이 남는다. 이래서 좀 상가가 그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늘었던 이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가가 몇백 개씩인데 공실은 또 많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상가 없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 관리 처분 인가받은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 재건축 단지가 한 12개 단지가 있었는데요. 네. 이 중에 9곳은 아예 상가를 두지 않거나 상가를 제외한 채 그대로 둔 채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곳이 늘고 있습니다. 뭐 특히 강남구 뭐 개포주공이라든지 도곡 개포 한신 뭐 송파 가략 미룡이라든지 잠실 우성 4차 같은 경우도 조합원과 합의해서 상가를 짓지 않고 그대로 이런 아파트를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우성 4차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는 당초에 1층에 상가 한 14개 정도를 짓는 계획을 철회하고 상가조합원들이 한 28명이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상가를 분양받겠다고 하는 사람 한 5, 6명이고 대부분은 오히려 아파트 분양권을 희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요즘 재건축 단지에서는 상가 비율을 좀 줄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요 상가 분양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뭐 상가 분양 요즘 대단히 아파트 상가 단지 내 상가만 하나 있으면 뭐 이런 나이 들어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맞아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온라인 소비가 상당히 급격히 좀 확대된 측면 그래서 오프라인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직접 이렇게 상가에 방문해서 이렇게 소비를 하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대형마트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 같은 대형 쇼핑몰도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런 아파트 상가 단지 내 상가도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지갑을 여는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수익 자산으로서의 가장 안정적인 이 투자처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공실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도 부담이고 창업자들도 상가 자체에서 올리는 수익률이 예전만치 못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요즘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 골목 상권의 불황이 깊다는 거는 다들 체감할 텐데요. 요즘에 그 외식업 점포들의 전반적인 동향은 어떻습니까? 요즘 상당히 업종별 편차가 좀 확연히 심해지고 있다. 이 봄날이다 보니까 네. 상권
상권이 좀 살아나는 좀 이렇게 상당히 특히 골목 상권 중에서는 가성비 좋은 음식점이라든지 만족도가 좋은 곳 이런 곳들은 여전히 줄 서는 풍경 맞아요. 예, 이런 음식점들로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검증된 맛집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외식 시장 개념으로 본다면 저녁 시간에 술 손님은 예전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줄었다. 그래서 낮 시간대 식사 고객을 1차적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사 메뉴 중에서도 가장 뭐 특별한 없는 식사 메뉴보다는 전통적으로 가장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한식의 틈새를 노리는 뭐 순두부집 아니면 뭐 돈가스와 오모가리, 돈가스와 순두부를 같이 파는 식사 전문점이라든지 뭐 옛날식 김치찌개 전문점 그리고 여전히 뭐 일본식 튀김 덮밥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한 객단가 10,000원, 11,000원, 12,000원 선에서 여전히 줄 서는 가게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은 이런 직장인 상권,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도 요즘 음식점들은 점심 한 끼를 공략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기가 힘들다. 그런 이런 것 게 상당히 같아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줄 서는 집은 늘 줄을 서고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골목 상권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아이템이 고깃집이잖아요. 새로운 컨셉의 고깃집이 등장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고깃집 그럼 소돼지 닭고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웰빙 트렌드가 크다고 해도 고기 안 먹을 수는 없다 그쵸. 이런 얘기 하는데요. 맞아요. 요즘 특히 우리나라 고깃집 중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고기가 돼지고깃집인데요. 네. 돼지고깃집 같은 경우 한때 냉삼 열풍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대패 삼겹살집 근데 국내산 돼지고기를 이용한 이런 저가 대패 삼겹살집 요즘 좀 시장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메뉴를 좀 살펴보면 100g 기준 3,900원, 고추장 삼겹 뭐 4,900원, 생삼겹도 한 5,900원인데 되게 싸게 느껴집니다만 핵심은 100g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분 기준으로는 200g 정도는 시켜야 되기 때문에 1인분 객단가 기준으로는 거의 한 기본적으로 10,000원 이상은 돼야 된다. 특히 또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고기는 싸게 파지만 1인분에 한 2,000원 정도 야채 셀프바를 운영하는 이런 전략 요즘 그렇게 하는군요. 예, 저렴한 대표 생캅살집 요즘 여전히 많이 생기고요. 특히 요즘 고깃집에서 핵심은 이 주류 매출이기 때문에 주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소주와 맥주를 1+1 서비스하는 고깃집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병 드시면 한 병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술 많이 드시기 위해서는 고기를 더 시켜 드세요. 뭐 그런 이런 거네요. 이런 고깃집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깃집 가는 부담을 좀 덜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장님의 비용 부담도 좀 줄어주고요. 이렇게 주요 상권의 많은 주점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요즘 상권에서 그래도 밤 상권을 대표하는 아이템 그러면 역시 주점이죠. 뭐 술 그러면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전통주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요즘 주점 사장님들을 목소리를 좀 청취해 보면 사람들이 요즘 술 먹는 문화가 좀 바뀌었어요. 술을 예전 90년대는 1차, 2차, 3차, 어제 5차 달렸어. 맞아요. 이런 게 하나의 상당히 어떤 술 먹는 대표적인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연말 회식이나 송년회도 부어라 마셔라 하는 많이 분위기가 현저히 줄었다고 좀 하더라고요.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점심에 회식하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바로 오후 업무하는 이런 분위기 상당히 많아져서 차수 문화도 없어졌고 술을 먹는 분위기도 요즘 특히 신세대 입장에서는 완전 달라졌고요. 네. 또 같이 먹는다고 그러면 신세대들은 요즘 아예 파티룸을 구해서 1박 2일로 하는 맞아요. 이러다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주점 가는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 주점 아이템을 이끌고 있는 대표 주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선술집이 가장 강세입니다. 특히 요즘 상권에 가보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간판에 900원 이렇게 숫자를 내세우면서
900원의 닭날개 튀김. 일본의 뭐 나고야 상권 같은 데 가면 테바사키 닭날개 튀김이 대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이런 아이템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전히 900원 이자카야 뭐 이런 아이템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외식 아이템 중에서도 주점 쪽은 여전히 일본 아이템이 상당히 좀 그래도 시장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대표님 근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이제는 특히 음식 문화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는 전체적으로 가장 친숙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이런 주류 문화 그리고 작게 먹고 입맛도 괜찮은 만족도 측면에서도 이제는 가장 대중적인 컨셉이 돼버렸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요즘 이 주점 아이템에도 새로운 이슈가 생기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요즘 일본 아이템도 있지만 요즘 좀 상권에 나가보면 의외로 한식 스타일 요리점, 한식 요리 주점 이런 테마 이런 키워드를 내세우는 주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형태의 브랜드가 요즘 시장에서 좀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한식 요리 주점은 좀 복고적인 시설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 일식 이자카야하고는 완전 다른 그리고 식문화 자체 메뉴 자체가 한식 메뉴를 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주요 메뉴를 보면 뭐 골뱅이 낙지 무침과 수육, 뭐 수제 고추튀김, 보쌈이나 뭐 얼큰한 민물 새우탕, 말탕, 돼지 고추장찌개 이런 아이템들처럼 주로 10,000원에서 40,000원대, 10,000원대 한 40,000원대 메뉴를 주로 하면서 이자카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메뉴가 풍성한 네네. 이런 요리들, 특히 별미 요리라든지 전류, 볶음 요리, 탕 요리, 튀김 요리, 면 요리까지 해서 한식 요리 메뉴가 오히려 요즘 주점 시장에 새로운 틈새 컨셉으로 요즘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불황기 주점들의 핵심 트렌드는 좀 보여주시나요? 좀 정리를 하면 몇 가지가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컨셉.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점심도 공략하고 저녁도 공략하는 네. 아니 주점인데 식사 점심까지 해야 되는군요. 해서 오히려 주점에도 밥 손님, 식사 손님과 술 손님을 같이 끌어들이는 전략 요즘 중요하고요. 네. 둘째는 주점도 찍을 거리 많은 컨셉. 역시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 경쟁력, 보여지는 컨셉 자체가 저 예쁜데 해서 복고풍으로 가거나 아니면 감성 코드로 가거나 아니면 유러피안으로 가거나 이런 시설 컨셉이 있는 주점 이거 좀 상당히 특색이 있어야 중요하고요. 되는군요. 요즘 그러면서 동시에 전통주를 좀 대중화하는 컨셉. 요즘 뭐 한국식 증류주라든지 한국식 하이볼 메뉴 좀 이런 메뉴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요즘 눈에 띈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동시에 또 운영관리 편의성이라든지 원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서는 원팩 시스템이라고 해서 조리장이 없어도 바로바로 전문 조리 인력 없이 충분히 메뉴의 이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중요하고요. 요즘 주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신세대도 중요하지만 네. 특히 인구학적으로는 50대, 60대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중장년층 수요까지 동시에 포용하는 좀 캐주얼한 무게감 있는 운영 전략. 이런 부분이 주점 운영자들은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 근데 그중에 그 한식 주점은 손도 정말 많이 가고 또 재료비 부담이 많을 것 같아요. 주점에 투자하면 수익성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 그래서 주점 브랜드가 지금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가 무려 512개 정도 되거든요. 오,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좀 장사가 잘 된다. 선발 브랜드 주점들은 어느 정도 올리나 이런 투자 수익성을 좀 보면요. 네. 한 30평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점포 비용 제외하면 한 1억 원 정도 투자하는 거고요. 점포 비용까지 하면 2억 정도 투자하는 주점들이 가장 많거든요. 한 달 평균 매출액 보면 한 잘 되는 선발 브랜드는 한 4, 5천만 원.
그러니까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올리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야, 매출액이 이 정도면 순이익률은 얼마인가 보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한 20% 정도이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최소 5, 600에서 많게는 7, 800, 뭐 돈 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주점 사업자들이 이렇게 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점이 될 만한 상권이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층들도 술을 좀 안 마시는 분위기고 외식이며 회식을 또 안 하는 분위기인데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상권은 어딜까요? 요즘 상권 정말 늘 예나 지금이나 창업자들은 아이템보다 상권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첫째는 좀 요즘은 핫플레이스 상권 어디냐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전국에는 한 100개 정도의 소위 말해서 감성 골목 상권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단길, 로스길 같은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성수동을 필두로 해서 뭐 한남동, 물레동, 연남동, 뭐 용리단길, 망리단길, 속리단길 이런 주점 분위기가 좀 살아있는 상권들 네. 여전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 상권에서는 신흥 주거 배우지 이를테면 주거 밀집도가 있으면서 슬세권이라고 보여지면서 지하철 하나 정도는 있는 이런 역세권 상업지역 상권 여전히 주점 상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입지고요. 네. 특히 또 주점 그러면 안정적인 주점 중에 하나가 오피스 상권인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강남 테헤란로 상권이나 마포, 서서문, 광화문, 여의도 같은 이런 곳이 가장 대표적인 여의도 상권이었습니다만 이 오피스 상권이었습니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법원 검찰청이라든지 직장인들 대상의 틈새 먹자골목에서도 주점 상권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후보 입지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오픈하는 서비스업 아이템 중에서 주목할 만한 아이템도 있을까요? 요즘 서비스업 아이템 중에서 재미있는 게 완전한 주점보다는 술도 팔면서 보드게임도 하면서 이런 포카 테이블 위에서 게임도 하는 요즘 홀덤펍 아이템 요즘 우와. 상권에서 좀 새롭게 많이 그래요?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일종의 게임도 하는 여가 서비스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현금을 놓고 하면 도박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입니다만 네. 대부분은 이런 상품권이나 포인트 이런 이벤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창업자 입장에서는 요즘 저 외식업이 아무래도 인건비 높고 임대료 높고 원가 부담 높아서 수익률 떨어지는데 그렇죠. 좀 대체 아이템 개념으로 2, 3층이나 최근에는 먹자골목 1층에도 이런 홀덤퍼 매장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런 홀덤펍 매장은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들고 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공정위 기준으로 제가 이 매출 데이터를 좀 보니까요. 투자 비용이 35평 기준으로 점포 비용 제외하고 한 8,100만 원, 점포 포함하면 한 1억 5천 정도는 투자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평균 매출액이 한 2,800까지 올리는 이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매출이 2,800이지만 원가가 적게 들어가고 인건비는 매니저 한 명, 딜러 인건비 정도이기 때문에 네. 매출액 대비 한 25%, 월세는 한 250, 350 상권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다 보면 한 달 매출 순이익이 최소 한 달에 한 800만 원 800만 정도 원. 순이익을 올리고 있어서 야 이렇기 때문에 요즘 이런 서비스업 여가 문화를 곁들인 이런 틈새 컨셉이 상권에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보여집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등록 취소 동향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최근에 이 3월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가 이 12,181개인데요. 여기서 80%가 외식업이 한 9,600개, 도소매업 560개, 서비스업이 1,900개인데요. 요즘 보면 1월 기준으로 신규 등록되는 브랜드는 한 133개였고요. 등록 취소되는 브랜드는 오히려 더 많은 198개였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신규 브랜드 등록보다 등록 취소되는 브랜드가 좀 많다. 요즘 시장의 바로미터를 알 수 있고요. 외식업과 도소매업은 줄고 있고 서비스업 브랜드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 문턱이 낮더라도 주의를 좀 많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정위에 등록되는 구체적인 신규 등록과 또 등록 취소되는 아이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요즘 늘 프랜차이즈가 어떤 아이템이 생기는가, 이거 신규 등록 브랜드 뭔가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는데요. 요즘 눈에 띄는 브랜드 보니까 만두집, 김치찜, 중화요리, 쭈꾸미, 뭐 샵 볶음밥, 바다 해장국, 뭐 파스타, 가자미회 이런 아이템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요즘 등록 취소된 브랜드는 보면 예전에 많이 생겼던 감자탕 브랜드나 뭐 닭강정, 떡볶이, 배달 덮밥 이런 아이템들은 오히려 좀 등록 취소되고 있어서 네. 요즘 외식업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시장에 새로 생기는 문 닫는 이런 브랜드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은 늘 좀 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식업 말고 그 도소매업, 서비스업 아이템 중에서 눈에 띄는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신규 등록되는 비외식업 쪽으로는 뷰티, 헬스앤뷰티, 뷰티샵이라든지 피트니스, 요즘 도장이나 방수 이런 서비스업, 아까 말씀드렸던 보드게임방이나 도어락, 뭐 필라테스 이런 브랜드 많이 생기고 있고요. 요즘 등록 취소되는 브랜드는 의외로 학원 브랜드 많이 문 닫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런 10대 젊은층 수요가 줄어들면서 예전에 이런 국영수, 논술학원 같은 것뿐만 아니라 예체능 학원들 요즘 문 닫는 매장이 좀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요. 네. 네일샵 같은 경우도 한때 많이 생겼다가 요즘 문 닫고 있고요. 골프 관련 브랜드도 코로나 시대 반짝 호황이 있었습니다만 젊은 층 골프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요즘 골프 관련 아이템들도 상당히 좀 불황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골목 경제 이야기 시간에 불황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끄는 골목 상권 업종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창어통 TV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6857님 정답 1번, 8113님 정답 1번 보내주셨어요. 이겨야죠 해주셨네요. 8782님 정답 1번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59님 1번 병원 가려고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결과가 잘 나오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